운동의 주거 환경은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을 통해 주거지 향상과 주차 문제 해결 등 열악한 저층 주거지의 개선과 이 일대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20개소씩 약 5년간 총 100개소의 모아타운을 지정, 2026년까지 총 3만 호에 달하는 양질의 모아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새집 짓고 살던 동네 그대로 모아주택을 통해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되는 서울을 꿈꿉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구청 주택가 저층 주거지 정비팀장 김경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당 5동 모아타운 2구역 시구 합동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는 김지호 서울시 모아주택계획팀장님으로부터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의 정책 설명을 들은 후 신당 5동 모아타운 2-2구역의 정밀 사업성 분석 결과 설명, 우리 구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당 5동 및 동화동 일대는 서울시로부터 2021년 11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소규모 주택정비관리 계획 승인이 진행 중에 있는 지역으로 관리 계획이 승인이 되면 모아타운 지역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모아타운 지역은 가로구역별로 사업이 진행되며 가로구역별로 모아주택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층고 완화 등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여러 건축 규제 등의 완화를 받게 되어 사업성 증진 및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회는 서울시의 모아타운 정책과 신당 5동 모아타운 2-2구역에 대한 정밀 사업성 분석 결과 설명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고자 하며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구청의 지원 계획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의사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이므로 사업 찬반을 강요하거나 주장하여 원활한 사업 설명회 진행에 지장을 주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지호 서울시 모아주택계획팀장님으로부터 서울시 모아타운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의 모아주택계획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구청에서 저한테 좀 호출이 왔어요. 좀 와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바쁜 시간을 저희가 쪼개서 이렇게 오늘 왔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이렇게 알고 싶어 하시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요. 아까 이제 동영상부터 해서 저희가 처음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 정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동영상부터 해서 다 만들었었는데 어쨌든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것들을 좀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여기 모신 분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꺼줄 수 있나요? 앞에? 먼저 이제 정비 사업을 좀 아셔야겠죠. 여러분들 아마 재개발, 재건축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보시면 70년대 서울 그리고 현재 서울의 모습을 보시면 이런 낙후된 지역을 많이 정비를 해서 이렇게 아파트도 되고 기존의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들이 많이 건립이 되어 있는 상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보면
이런 낙후된 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재개발이죠. 그리고 아파트가 오래돼서 공동주택을 다시 하는 건 이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울의 모습을 변화를 가져가는데, 그런 과정에 또 뉴타운이라는 게 또 확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해제하는 반대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갈등 문제, 그래서 또 해제하는 과정이 또 있었고, 이런 여러 기간을 거치면서 정비 사업의 방식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재개발 재건축만 했던 것이 소규모 정비 사업 이런 것들도 늘어나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정비 사업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하는 대규모 정비 사업, 그 다음에 가로주택 등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걸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정비 사업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2018년도 이후에 이 법이 바뀌면서 이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과거에 이제 뉴타운을 많이 하면서 그 문제점이 많이 생기니까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 사업이 뭐냐라고 해서 나온 게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단위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를 다시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하는 걸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죠. 소규모 정비 사업은 총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런 4가지 방식이 있는데 각각의 지역의 특성, 규모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택은 굉장히 규모가 작은, 보통은 이제 다세대 연립주택 정도를 짓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가로주택은 가로구역별로 사업을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다시 짓는 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실제 사업이 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들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조합을 바로 설립을 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2주 착공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택의 결과물은 이런 주택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가로주택은 그냥 아파트로 짓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규모 재건축도 이렇게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달에 국토부에서 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이 되면 굉장히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나홀로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지역 단위로 한번 정비를 해보자. 그래서 그 지역 단위 안에 개발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 지역에는 공공에서 지원을 통해서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바로 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드린 재개발과 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의 차이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재개발은 보시면 이 안에 있는 이 도로들을 다 철거를 하죠. 기본적으로 이 구역이 이렇게 정해지면, 그리고 도로와 공원, 그리고 여기는 다 아파트 단지가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75% 동의하고 나머지 25%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수용을 당하는 거죠.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이라는 제도는 이 표현 자체가 관리 지역입니다. 이거는 전체를 정비할 목적이 아니고 이 안에서 필요한 곳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공의 지원을 통해서 이런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관리 지역이 이렇게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강제할 의무가 없는 거죠. 재개발은 이렇게 구역이 지정이 되는 순간 행위 제한이 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동의를 안 하는 사람도 수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은 이렇게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사업을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게 되면 혜택을 드리는 거죠. 용도적 상향이라든지
뭐 충수화라든지 이런 거를 부여해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모아주택, 모아타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게 법적인 정비 사업의 방식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21년도에 이제 오세훈 시장님 오시면서 이 모아주택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아주 심플합니다. 뭐냐면 작은 단위의 필지를 여러 개 묶어서 사업을 하면 주차장과 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려면 뭔가 사업 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냥 공동개발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이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하셨고 저희가 그런 대상지들이 얼마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검토를 했었죠. 서울 시내에 재개발이 불가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전체 주거지, 저층 주거지 한 87%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뭐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이 이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통해서 필지와 도로가 잘 정리가 돼 있어요. 문제는 규모가 작다는 거죠. 이 필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의 단위는 다세대 다가구권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로는 굉장히 협소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공동개발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자. 또 이런 지역의 문제는 이런 소방차가 진입도 어렵고 재난에도 취약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소득 수준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주거의 질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검토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저층 주거지와 고층 아파트 단지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중규모 정도의 이런 단지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 배경을 갖고 저희가 이 정책을 만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공동개발이라고 보니까 정비사업은 계획적으로 좀 공동개발을 유도해야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기존의 가로들, 이런 가로들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가로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게 곧 일자리 창출과 그 여러 가지 그 동네의 어떤 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충분히 살려보자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주차장, 기반시설을 지원을 해서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건축의 품질도 좀 낮게 해보자는 게 저희의 목표였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 모아주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도 높이면서 좀 좋은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들을 만족해야 된다. 어쩔 때 정비 사업을 들어올 때 그 정비 사업이 바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하려면 이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기준이에요. 그게 바로 모아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모아타운 내에서 할 수도 있고 모아타운 이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아주택은 반드시 모아타운 안에서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모아타운이라는 걸 만든 건 뭐였냐면 일단은 제대로 아파트를 짓더라도 제대로 좀 져보자. 나홀로가 아닌. 그래서 이유를 몇 개 단위로 좀 묶어서 계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슈퍼블록 단위의 검토, 그다음에 모아타운에 대한 계획 수립, 그다음에 이 모아주택에 대한 사업으로 넘어가는 이런 방식의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슈퍼블록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이 모아타운은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모아주택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틀에서의 슈퍼블록의 검토를 통해서 모아타운을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를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 안에 이렇게 모아타운을 범위를 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지역을 활용하고 지금 법적으로는 10만 제곱미터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모아주택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모아주택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보시면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방식을 활용하다 보니까 자율주택형으로 해도 되고 가로주택으로 해도 되고 소규모 재건축으로 해도 되고 이런 소규모 재개발 이런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공동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역세권 주변에 있다. 그럼 이건 이제 소규모 재개발형 모아주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로 단위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이게 사업성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모아타운이 되면 이 안에 이 사업구역 면적이 원래는 10,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기본적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근데 여기가 이렇게 되면 2만까지 면적을 확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20,000제곱미터면 어느 정도 재개발 면적에 준하는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이 참여하면 40,0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동의를 하고 추진을 하냐에 따라서 이 사업 구역을 크게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한 정책이었고요. 이 모아타운을 사업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아타운은 보시면 이게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구역 경계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사업하는 단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단위는 이 모아주택 사업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사업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사업 단위는 아니다라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모아타운을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업성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소규모다 보니까 사업이 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타운을 지정하면 사업 요건을 완화해주죠. 면적을 2만까지 확대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개별 사업 노후도를 50%까지. 지금 일반적은 60%인데 50%로 또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50%로 완화해주고, 층수도 저희가 2종 7층 이하 지역은 원래 그 평균 13층,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제 7층으로 해놨는데 평균 13층까지는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다 완화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종 지역 이상은 층수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만큼 층수를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제 용도 지역 상향이 가능한 거죠. 1종은 2종으로, 2종은 3종으로.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용도 지역을 상향하고 임대주택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제공을 하면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종 지역에서 용도 지역 상향하고 이런 시설들을 하면 300% 이상은 용적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하고의 차이는 뭐냐?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을 내놓도록 되어 있어요. 임대주택 의무적으로. 근데 여기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안 내놔도 되고, 다만 임대주택을 하면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도록 그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여건은 훨씬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모아타운을 지정해서 모아주택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축협정이라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 사업지 간에 협정을 맺으면 도로를 폐지해주고 지하를 통합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이걸 해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모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게 크게 잘 하면 이런 여건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건축구역을 기본적으로 다 지정을 해드립니다. 특별건축구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각각의 블록을 하나의 단지처럼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의 주체는 다 달라요. 하지만 이거를 하나의 단지로 보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관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폐율 뭐 이런 것 인동관계 이런 걸 완화받을 수가 있어서 좀 더 계획하는데 용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에서 지원도 해줘요. 그래서 부족한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들을 공공의 돈을 들여서 짓거나 매입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모아주택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공용주차장 이렇게 설치했다. 그러면 이 공용주차장에 대한 비용은 시비, 국비 그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공공지원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게 보시면 이제 받을 수 있는 모아타운으로 들어가면 완화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전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말씀드리긴 다 어려운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법에서 완화해준 부분,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조례에서 저희 시 조례에서 완화해준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하는 게 바로 모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아타운으로 하면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모아타운을 하려고 그러면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겠죠. 근데 원칙은 법적으로는 자치구청장이 구역을 정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공모 이런 거 필요 없이. 근데 저희가 공모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그 이유 딱 하나는 자치구에다 예산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용역을 발표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자치구에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자치구에 비용을 70%의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비용을 갖고 자치구에서 이 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거죠. 모아타운에 대한 관리계획. 이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전문가 자문, 그 다음에 이 절차를 거쳐서 최종 관리계획 승인 고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완화 혜택들, 용도적 상향이라든지 사업면적 확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완화받아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 고시가 되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조합을 설립해야겠죠. 그래서 조합을 설립해서 심의를 받고 인가를 받고 이제 뭐 이런 이주 착공, 준공 단계 이런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모아타운 선정과 지정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모아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치구 공모를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고 이제 법적인 기준은 동의 요건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처럼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주민의 동의가 별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대상지를 선정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되는데 저희가 22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주민들께서 왜 동의를 안 받고 알려주지도 않고 하냐에 대한 굉장히 반대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동의 기준을 만들었죠. 사업 예정 구역별로 30% 정도의 동의는 받아서 자치구에서 신청을 해라 저희한테. 이 공모 신청자는 자치구청장입니다. 주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기준을 만들었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계속 매스컴에서 뭐 반대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강남 이런 데는 이제 다가구를 갖고 계시거나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임대료가 고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다 반대를 하세요.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지역은 사업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데들은 사업을 어렵기 때문에 이 모아타운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는 제외하고